지난 10월 1일이죠. 그때는 사실은 여기 연변대학교 마정쉐의 원장인 방호범 원장이 나보고 우리가 긴 공휴일인데 그때 좀 선생님을 모시고 집안을 갈까 합니다. 그래서 난 그때 사실 집안이라는 거를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을 텐데 여기서 그 원장이 그렇게 여행을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그 여행은 또 그 원장은 그걸 가볍게 생각한 거죠. 가볍게 생각한 건데 하여튼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후즈닷컴 멤버들이 와서 저희들도 좀 끼워서 그 선생님 가시는 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부 녹화를 하고 그걸 편집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6회에 걸쳐서 그걸 보고 계시죠. 근데 그 뭐 반응이 뭐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큐멘터리 영화제도 내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편집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흠상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저는 그거를 찍고 온 후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쓰고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왜 자기들 그거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선생님 계실 때 발해까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로서는 그게 보통 무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는 지금 내 생활이 여기 강의를 일주일에 큰 대강의를 4개나 하고 있어요. 4개나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매일매일 그걸 닥치느라고 쓰느라고 정말 똥끝이 타는 판인데 발해를 또 가겠다. 그냥 내 대가리에다 그냥 막 쑤셔 미는 거예요. 그냥 막 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는 또 내가 죽기 전에 여기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고구려는 이제 내 나름대로 어떤 소화를 했는데 발해에 대해서 난 생소하고 근데 사실은 연길 지역으로 말한다면 이 연길 이 지역이라는 게 발해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연길이라 그러면 그냥 그 연변자치주 그래서 한국인들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다 식당에서 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오는 무슨 인력 창고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연길이라는 데야말로 이게 그 고구려 아주 그 고도이면서 발해의 중심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살면서 내가 저 환도성 국내성은 봤는데 이 지역을 안 보고 간다는 거는 예의가 또 아닐 것 같아가지고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여기 또 연변대학의 발해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해연구소는 세계적인 그야말로 가장 발해 연구기관으로서는 활발한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정경일 교수라는 분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내겠다. 그래서 이 후즈닷컴 멤버들이 지금 2달 만인 12월 5일 날 여기를 공항을 도착을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제 고구려를 겨우 끝내고 내가 그 심양회를 또 그동안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심양에 그 엄청난 고구려 유적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고구려가 멸망해가는 과정에서 그 이제 안시성 싸움 여러분들이 잘 아시만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당태종하고 겨뤄가지고 당태종을 애꾸눈으로 만드는, 우리 어렸을 땐 그런 얘기들이 보통, 그 당태종 그러면은 중국의 최대의 성군이고 중국에서 역대 군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군왕으로 꼽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그 안시성에서 양만춘이라는 사람한테 깨지고, 그 백만대군이 다 깨지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 그 현장을 제가 또 갔다 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정리 못해가지고 아주 낑낑매고 있는데, 발해까지 소화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참 울며 겨자 먹기로 12월 5일 날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우선 이 고구려 문제라는 게 전번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고구려 문제라는 게 단순히 그 고구려를 과거에 제가 그 작품 속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신화화되어 있는 고구려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 근데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인식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선민족의 그 삶의 축, 그 삶의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고구려라는 것은. 그건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계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고구려인들이 구축한 세계야말로 그것이 그들은 세계의 축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암암리 우리는 이 거대한 아시아 지도를 걸어놓으면 중국이 지금 거대하게 이렇게 있고, 뭐 밑에 인도가 있고 동아시아 빠지고 그 한 구석에 소위 말해서 동아시아, 여기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반도가 한국이다. 이런 그 오류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 안 돼요. 그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은 이 아시아 대륙이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고구려인들은 뭐냐면은 이 똥배라고 하는 게 이 동북 삼성 이 만주 지역이라는 게 저 흑룡강성에서부터 이 요동 지역으로 해서 저쪽으로는 사실 연해주까지, 연해주 영역으로 해서 이 조선반도를 거쳐서 저 일본의 규슈 지역을 포함하는, 이것이 훨씬 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하나의 그 통일된 아이덴티티를 가진 체계였고, 여기서 본다면은 오히려 저쪽에 그 중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황허문명 중심으로 일어난 소위 말해서 하은주 3대를 거쳐서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수단까지 내려오는 이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를 암암리 우리 스스로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수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변방이 아니라 고구려인이나 발해인들은 여기야말로 독자적인 세계고, 중국은 끊임없이 분열과 이 혼란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쪽에 우리 이 동북에서 조선반도로 이어지는 이 세계야말로 진정한 코스모스였고, 그것이야말로 우주의 축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황하 중심의 소위 말해서 이쪽 낙양이나 이쪽으로 낙양에서 이제 저쪽으로는 보통 이제 서안 정도, 그리고 이쪽으로는 기껏 와야 노나라 제나라 산동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주 협소한 지역입니다. 협소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는 유지가 안 됐어요. 항상 북방민족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침습당하고 여기는 이렇게 헛갈렸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역사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보고 그 이전은 청대 또 강희대제 때 상당히 대단한 광역을 확보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암암리 인정하지만 중국은 사실은 분열 속에 산 시기가 통일 속에 산 시기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이 분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한민족의 아이덴티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중국이 극심하게 분열되어서 정체성이 없을 그러한 시기에 이 동북 지역은 확고한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통일적인 그 군사, 문화, 정치, 사회의 모든 이거를 유지하면서 내려간, 도대체 우리가 지금 500년, 조선왕조 500년을 자랑하는데 고구려만 해도 700년을 유지했고 발해만 해도 지금 200여 년이 된다면은 이게 합쳐서 그야말로 고구려 발해는 이 지역에서 확고하게 이 거대한 영역에서 요것만 해도 1000년을 유지한 왕국이란 말이죠. 1000년을. 기껏해야 저 중국의 왕조라는 거 200년 이상을 유지를 안 합니다. 그럼 여기 1000년 왕조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1000년 이전에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쪽 사람들이 저 중원을 바라볼 때 중원이야말로 변방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변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이런 거를 만약 중국에서 방송을 한다면 저를 금방 출국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고구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700년의 이 거대한 왕조를, 이 거대한 땅덩이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거를 전제로 하면은 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기자조선이라는 기자가 왔다는 것도 기자가 중원에서 이쪽으로 올 정도로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문화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일부러 우리가 기자가 와서 다스렸다는 게 아니라, 기자 아니라면 기자 같은 100명이 비슷한 사람이 한 몇천 명이 있을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 나름대로 더 큰 문화, 그 어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대한 문화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고, 기자조선 운운하는 중국 사료가 거꾸로 그거를 기자조선을 부정할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고조선의 실체를 입증해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중국 역사를 놓고 볼 적에 여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변방 국가 중에서 지금 중원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용해되지 않은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게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까지 오늘날 이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일본은 어차피 섬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어차피 그건 떼놓고 이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 요 조그만 걸 가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느냐. 그 열쇠를 푸는 것이야말로 이 고구려와 발해 천년왕국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이 발해로 기행을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꼭 해야 될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구려 입장에서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걸 한국에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서 한번 광개토대왕 비문을 정확하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 광개토대왕, 이 고구려의 역사는 이 북방민족들과 끊임없이 교섭을 한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성한 광개토대왕 장수왕 당시에 고구려 역사를 가장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광개토대왕 비, 그 당시 사람들이 쓴 거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국 사기에는 김부식이 고구려에는 마치 연호가 없었던 것처럼 중국의 연호를 쓰고 중국의 부용국처럼만 기술을 합니다. 근데 광개토대왕비에는 아주 어김없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그거를 이거 연호가 아니다. 무슨 특별하게 뭐 영락이라고 그냥 이 사람 무슨 별 호칭 같은 거라서 몇 년?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에? 이 사람 이름도 담덕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영락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의 연호, 독자적인 연호를 썼고 자기가 뭐냐면 추모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의 아들이다. 천재지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통치를 하고 자기는 다시 황룡을 타고 승천을 한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지모신, 그러니까 유아 부인과 이렇게 하고서 다시 이쪽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추모왕이 여기 계시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어떠한 우주의 축이야말로 고구려다. 이게 광개토대왕 비문에 처음부터 나타나는 거고, 그 전체를 통해서 광개토대왕의 치적을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일체 중원에 대한 한 글자도 언급이 없습니다. 모용씨한테 그렇게 선비족들 모용씨와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 당시 중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했는데도 그 거대한 광개토대왕의 모든 업적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중원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신라, 백제, 외 주로 동부여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뭐냐? 북부여 나오고. 그럼 뭐냐면 이 광개토대왕의 무슨 그 비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막 거대하게 고조선 문화라고 그러잖아. 그냥 꼭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칭하지 말고, 이게 지금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동북 산성 저 연해주 지역으로 해서 조선 반도를 거쳐서 저 규슈까지 이르는 이 방대한 해상 세계, 이게 좀 넓게 잡으면 저 중국의 동부 해안까지, 해안의 많은 도시들까지, 어떤 의미에서 저 산동반도까지 다 포괄해서 이 거대한 세계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원이라는 거는 그 당시 잠놈들이죠. 그 변방이죠, 그게. 근데 우리는 암암리 그쪽이야말로 중심이고 이게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중원 중심 사고에 우리가 처져 있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 그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쓴 자세를 보면은 고구려 본기, 신라 본기, 이렇게 본기를 쓰니까 고려사만 해도 본기라는 걸 안 씁니다. 전부 이 고려사의 고려 역사를 갖다가 세가에다 넣었단 말이죠. 제후급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김부식이가 결코 사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사대주의자로 김부식을 규정하기 전에 김부식이의 그나마 사료가 없으면 우리 고대사를 어떻게 김부식이한테 감사할 처지죠. 그러나 김부식이는 철저하게 중원 중심적 사고에 완전히 세계 인식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구려 역사를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아니, 그러니까 전혀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나를 도울에 대해서 쓸 때 전혀 엉뚱한 얘기 써놓거든요. 나의 인식 구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쓸 적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고구려인들이라면 고구려인들이 인식한 세계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고구려인들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쪽 우리가 탈피돼야 할 건 중원 중심 사고를 탈피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랑 결정적인 것이 이제 그 중원에서 문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이런 변방 문명이 그 문자를 빌려다 쓰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 세종대왕이 늦게라도 문자를 만들 생각을 왜 했는가? 이것도 거대한 역사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독자적인 그 문명의 축에 대한 항상 어떤 흐름이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위대한 한글을 만들어서 이 축을 이어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랑 더 거슬러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아주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중원이라고 고구려가 가장 강성할 때만 해도 중원은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가장 치열하게 분열되는 시기고 이때는 뭐 선비족이고 뭐 그 다양한 이 이민족들이 중원을 마구 침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조들이 1, 20년 있다 꺼지는 거예요. 1, 20년 있다 꺼지는데 그럼 거기서 연호를 받고 고구려가 그야말로 몇백 년을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유지하고 온 고구려가 그래 그 몇십 년 있다가 쓰러지는 애들 다 보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당신의 종이로서이다 하고 조공을 하고 맨날 조공했다고 그러는데 김부식이는 그게 전부가 왜곡된 기사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 친선사절이 왔겠죠. 그리고 그걸 조공했다. 사실은 거꾸로거든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이 독자적인 문명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결정적인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동네 뭐 개라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제국이 붕괴되고 삼국이 여기 뭐 유비랑 뭐 이거 싸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조랑 싸우다가 그게 더 분열해서 5, 16국으로 가고 그러다가 위진 남북조 시대로 가는 그야말로 이 고구려 왕조의 왕성 시기가 사실은 저 한무제 때부터 시작해서 단제 신체원세가 한무제하고 싸운 게 고구려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건국을 한 200년 우위로 했는데 이 김부식이가 낮췄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러한 고구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중원을 우리가 이쪽 역사를 빼놓고 쓰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위진남북조 시대를 다 통일한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북조 계열의 장수였던 수문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해서 다시 앞으로 대당제국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로 소위 말해서 중원을 통일했다고 하는 수문제 그리고 수양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거덜내게 나라는 자기 그 통일된 나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엄청난 부대를 100만이 아니라 그 치중대와 여기 얘기가 뭐냐면 그 부대가 떠나는 데만 해도 뭐 4, 5개월 걸렸다니까. 그 행렬이 가는데. 에? 근데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수양제가 일으킨 100만 대군은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치중대까지 하면 최소한 400만. 많이면 전체 규모가 한 500만은 되는 거예요. 그럼 500만이 가서 먹고 자면서 여기 온다. 그 요동까지 거기서 저 장안성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려면은 그 오면서 다 나라 거덜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차, 4차 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수양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수문제 수양제 입장에서 볼 때는 통일을 한 게 아니죠. 여기 잡졸들을 잠깐 쓰는 거지. 이 축, 중원의 축보다 더 큰 축인 고구려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통일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말은 좀 뭐냐면은 그 당시 세계에서 오히려 고구려라는 축이 더 위에 있었던 축이라는 거죠. 에? 그 위대한 축을 이거를 안 무너뜨리면은 그러니까 중원이라는 게 그때는 그렇게 왜소한 중원이었다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중국 사람들이 펄펄 날뛰겠지만 오늘날 중원 대부분의 이 동북의 역사라는 것도 중국 사람들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바꿔야죠. 프라이드를 바꿔야죠. 이쪽 그 중원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축으로 바라보는 이런 다원적 시각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수양제는 결국 고구려 하나를 극복 못하고 수나라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중국 사가들이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고구려라는 문제가 중국으로 볼 때 이게 보통 문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춘추가 무슨 외교적으로 저기래 가지고 뭐 우리 역사에서만 본단 말이죠. 이게 에? 신라의 삼국통일이라 하는 문제를.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고구려를 신라가 와서 내 이 속에서 붕괴를 시켰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밖에서 그냥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뿌리 속에서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신라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가 무슨 외교를 잘해서 고구려 백제를 쓰러뜨리고 통일한 게 아니라 그거는 중원 제국의 최대의 숙제였단 말이죠. 그 과제를 김춘추가 와서 내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는 신채호 입장에서는 단재신 전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는 당당하게 이 전 우주를 상대해서 싸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그냥 건물의 한 켠에 있다가 그냥 그 밑에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폭발해서 무너뜨리면 이거 좀 치사하지 않냐. 그런 조상을 우리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받들어도 되겠냐. 이제 그런, 단재 선생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역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해서 수양제가 망하고 그거를 이어받고 중국을 다시 이 북위 계열에 다 이게 그 군벌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태종이 대당제국을 만들고 나서도 수건이라는 게 고구려를 안 하면 대당제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당제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대한 군단이 이 육지로 바다로 와서 해도 결국은 고구려를 이기지 못했거든요. 당태종은 애꾸는 양만준의 화살에 맞고 그 안희성에서 큰 높은 토성까지 쌓았는데 그거 다 무너지면서 거꾸로 당해가지고 패퇴하면서 그야말로 그 죽은 충신이지만 위증이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을 말렸을 텐데 하면서 양만준이가 당태종이 이제는 안 되겠다 떠나가는데 성위에서 양만준이 딱 자기가 쏴가지고 애끈을 만들은 저기가 병 들어가지고 이제 철수하는데 물론 당태종 가자마자 곧 죽죠. 근데 돌아가는데 딱 성위에서 이거는 지금 삼국 사기에 그대로 있는 장면이에요. 딱 절을 하니까 돌아보면서 역시 저 고구려의 양만준이라는 이름이 정사에 안 나옵니다. 우리 야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름만. 근데 저 양만준은 그야말로 고구려라는 그 대제국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위대한 장수로다. 그래서 감동을 자기가 지고 가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위대한 나에게는 장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단 100피를 선물로 주고 100피를 죄를 줘라. 그리고 떠나가는 장면이 삼국 사기에 김부식이가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끊임없이 이제 그 고구려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하는데 가장 사실은 고구려의 적대 세력은 백제였지 신라가 아니었습니다. 신라는 원래 고구려가 봐주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니까 이 백제를 무너뜨리는 게 고구려를 사실 무너뜨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는 결국은 한반도 내의 역학에 의해서 자체 붕괴가 되는 거죠. 결국 당나라가 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날까지도 왜 임진왜란과 같을 때에 그 명나라 군대가 그렇게 대거 일로 오느냐. 똑같은 그만큼 이 조선 반도의 축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과거의 과거로부터 내려온 역사의 이러한 축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고 왜 한국 전쟁 때 왜 모택동이 100만 대군을 우리가 인산 이내로 그냥 내려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1950년 그 다음에 6월 6.25 전쟁이 터졌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일사 후퇴 자 이걸 생각하면은
그 허약한 중공이 왜 한국에다 그 엄청난 부대를 보내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고구려라는 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세계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단지 우리의 과거, 지금 동북공정으로 뭐 어떻게 조작하려는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고구려야말로 전 우주였다. 그야말로 코스모스의 액세스, 그 축이었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망각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동아시아, 아시아 대륙의 변방에 있는 이스트에이시아, 그러니까 이스트에이시아라는 말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지도를 걸어놓고 보니까 어디가 뭐 이쪽이 이렇게 중앙 같고 이게 변방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 요새는 어떻게 뭐냐면은 밑에서 지도를 걸어놓고 동북을 보는 게 아니라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요새 습관을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연길 꼭대기 있으니까. 동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러분 흑룡강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까지 저 제주도까지 내려가려면 이게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는 역사에 비해서 더 거대합니다. 여기서 항상 보시면. 그러니까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자. 저 북부여로부터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자. 조선반도를 북부에서부터 내려다보지 않으면 조선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뭐냐면은 지금 이 북부여로부터 북부여는 분명히 흑룡강 이 북쪽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게 발해 상경이라는데 여기에 걸리는 문제인데 이 북부여에서 이들이 주몽이라고 하는 천재지자가 천재의 하늘에 이걸 받은 이 주몽왕이 내려와서 환인 지역에 와서 흘승골성에서 도읍을 그 산성에서 도읍을 했다가 거기서 그 평지성이 물론 있고 그래서 환도성 국내성으로 왔다가 이렇게 쭉 오늘날까지 그 내려온 역사를 생각하면은 소위 말해서 흘승골성에서 이 국내성으로 왔다가 거기서 장수왕의 천도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결정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왕의 천도로 인해서 뭐냐면은 이들은 뭐냐면 이 축을 약간 이쪽 동북의 축을 평양 쪽으로 후퇴시킨 게 아니라 조선 축으로 해서 제국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축을 건설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는 멸망을 했어도 멸망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우리 코리아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이 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안 하고 이 국내성에서 그 역사가 끝났다고 한다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중국에서 그야말로 변방 국가로 처리하고 변방으로 발생했다? 소멸된 민족. 지금 동북공정하는 놈들이 고구려는 소멸된 민족이다. 조선민족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논란을 하지 말자.
중국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마음대로 하게 두고 우리는 우리 말만 하자. 그러면은 누구 가슴이 뛰냐? 중국 사람은 동북공주 하는 놈이 아무리 지랄해도 14억 인구 중에서 한 놈도 고구려라는 말 듣고 가슴이 뛸 놈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역사책에 고구려라는 게 한 줄도 안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고구려는 살아있는 심장 맥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보는 동시에 눈물이 나오고 고구려를 보는 동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부여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자 그러면 북부여라는 거대한 세계 속에서 다시 이쪽 환인으로 해서 집안으로 해서 평양으로 와서 고려가 개경에까지 오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지를 않고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신라기에서 썼기 때문에 기껏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사를 배웠다는 사람들의 인식세계 속에서는 조선의 역사는 계림에서 한양까지 이겁니다. 계림에서 한양까지예요. 나 이런 답답한 내가 이러한 오류에 내가 여태까지 빠져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저 그냥 기말지구 석탈해고 뭐고 하여튼 이 계림에서 일어난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저 오늘 조선 왕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고구려 역사, 고조선의 역사로 말한다면 점점 세계 인식이 이렇게 깔때기처럼 조금 작아져가는 세계. 그러면서 이 세계 인식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지금 와서는 남북이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이 시점까지 왔다. 이거 왜? 세계 인식이 협소해진 거죠.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인식을 바꿔 생각하면 남북이 지금 싸울 이유가 없고, 동북공정에 우리가 떨 이유가 없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왜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 벗어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벗어 던져야만 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 조선 왕조에서부터 협의해서 그 노론 계열이 저기를 잡고 그래서 결국은 숭정연호를 쓰면서 조선 왕조가 끝나가는 이 깔때기가 좁아져가 나중에 실 하나로 그냥 이 실 하나 빠져나갈 듯이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북 분열이 그런 밴댕이 콧구멍만한 소견 속에서 서로 쌈박질하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와 있단 말이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발해라는 문제는 또 여기에 문제가 걸립니다. 지금 뭐냐면은 이 고구려라고 하는 이 거대 세계, 고구려라고 하는 코스모스, 고구려라고 하는 유니버스, 고구려라고 하는 액세스, 이 거대한 축이 백제가 망가지고 이러면서 무너졌지만 신라가 과연 고구려를 망가뜨렸느냐? 고구려는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운명이란 말이죠. 왜? 이 영역이라는 거는 막말로 당나라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는 고구려 문화가 이미 700년을 잘 유지해온 거니까 지금 멸망한 거는 누가 멸망한 겁니까? 그것은 평양에 있는 소수 고구려를 지배하는 지배층 사이에서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그 폴리티컬 바디, 하나의 정체가 붕괴된 것 뿐이죠.
고구려가 붕괴될 수 있냐는 거죠. 당연히 고구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구려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갔느냐. 국호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여러 가지 체제는 바뀔 수 있어도 고구려는 사라질 수가 없었다. 왜? 700년을 빈 땅,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빈 땅인데 그걸 꽉 채운 사람들인데 그 문명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해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신라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신라는 통일신라가 아니고 그것은 남조신라. 남조신라고 북조발해. 그래서 남북조 시대로 이 고구려 이후의 시대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발해를 우리가 볼 적에 발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다. 그냥 뭐 만주에 있다가 사라진 왕조 아니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 발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문헌적으로도 정확하게 남아있고 그 문헌과 정확하게 매치되는 고고학적인 발굴의 이 자료가 정확하게 실증사학적으로 발해를 실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호하지 않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재구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북학파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상당히 그 당시 청조의 이 문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숭정연호나 쓰고 있는 미친놈들. 그래서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유득공이가 발해고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발해고라는 것도 엄청 잘 쓴 겁니다. 엄청. 그러니까 벌써 조선 후기의 사상가들이 발해 역사를 되살려야 한다. 이거를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식이 벌써 있었는데, 그러면서 유득공 선생이 막 한탄을 하는 거죠. 발해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이 고려로 넘어왔는데 왜 고려는 거기에 왕손도 많고 사관도 많고 재관도 많고 예하는 사람 무수한 지식인들이 왔는데, 그리고 다 그 사람들이 다 당나라 유학생들이었고 전부 한문의 명문장가들이었는데 왜 그들에게 우리가 받아줄 테니 니들의 역사라도 좀 써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발해 역사청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얼마나 자세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독점하고 있지 않겠냐. 그런데 고려도 그 짓을 안 했단 말이죠. 발해 사람들은 받아주는데 아무도 그걸 남기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통탄을 하는데 사실은 그 유득공 못지않게 사실은 정약용 선생도 아방강역고라는 책에서 발해 역사에 대해서 엄청난 할애를 해서 쓰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만 해도 만만한 자료가 아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런 모든 자료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자료들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결국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중국 사서에 실렸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그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면 거기에 쓰여져 있는 발해의 역사가 정확하게 부합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하는 여행은 그 발해의 역사를 또다시 우리가 이거는 황당하게 만주에서 고구려 그냥 뒤풀이 정도 있다가 어떻게 좀 쓰러진 뭐 발해라는 게 있긴 있었다던데 하는 식으로 볼 역사가 아니라 웅장한 이 우주의 축의 연속으로서의 고구려 문명이 200년 이상을 유지했다고 하는 그 실증적인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는 여행을 하겠습니다.